남편이 숨지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마당 소나무 밑을 파봐. 그렇게 한겨울 땅을 파냈을 때 저는 평생 동안 몰랐던 시어머니의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땅에서 꺼낸 건 단지 낡은 철제 상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온 침묵과 죄책감, 그리고 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 어떻게 제 삶을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76살입니다. 일평생을 경기도의 오래된 주택에서 살았고 남편과는 50해를 함께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어릴 적부터 동네 소꿉친구였지요. 말이 많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지만 미련하게 한 사람만 바라보던 그 눈빛 하나에 제가 평생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겨울 지독한 폐질환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순간 숨이 턱턱 막혀 겨우겨우 말을 잇던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마당 소나무 밑을 파봐 거기. 그 말 끝은 흐려졌고 저는 거기 뭐가 있어?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찰나였지만 저는 그 말이 내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자꾸만 저를 마당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남편의 장례를 조용히 치른 후 저는 그가 말했던 소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가지 끝에는 아직도 마른 솔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밑은 한겨울인데도 이상하게 흙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삽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었고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저는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삽질을 하자 딱딱한 금속성 물체가 텅하는 소리를 내며 걸렸습니다. 그건 녹슨 철제 상자였습니다. 숨을 삼키며 열어보니 그 안에는 봉투 하나와 누렇게 바랜 노트 한 권, 그리고 사진 몇 장, 그리고 수천만 원이 넘는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엔 한 글자씩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 손이 떨렸습니다. 그 고백이 뭔지도 모른 채 저는 무언가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예감에 잠시 봉투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장, 2장, 3장 모두 11장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먹으로 눌러 쓴 글씨는 곱고 단정했지만 한자 한자가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죽기 전까지 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로 인해 무너질 사람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바로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과거의 후회나 남편과의 갈등을 써내려간 편지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계속 읽어나갈수록 제 손끝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그 집, 그 땅 실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것이 아니란다. 그건 내가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만든 것이다. 내 남편은 그 여인의 아들이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남편이 시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면? 저는 그대로 편지를 내려놓고 철제 상자 속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엔 날짜가 적혀 있었고 마치 일기처럼 당시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1년 6월 9일. 그 여자가 내게 아이를 맡기고 떠났다.
나는 그 아이를 내 자식인 것처럼 키우기로 했다. 그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왜냐면 그녀는 내가 신고했으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늘 억척스럽고 고집이 세었지만 성실하고 침묵하던 그 여자가 아이를 데려다 키우고 그 어미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갈아 만든 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중심에 제가 평생을 사랑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가 남긴 일기와 편지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네로 시집 온 세댁, 어려운 살림에도 밝고 싹싹했던 여자.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사연이 하나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빚을 지고 사라진 뒤 사채업자에게 끌려다니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시어머니의 남편, 즉 나의 시아버지에게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그 사실을 숨긴 채 그녀를 먼 시골로 보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혼자 아이를 안고 찾아온 그녀를 마당에서 처음 본 날을 시어머니는 그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왜 그 여자가 날 보며 피죽도 못 웃는 표정을 지었는지.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뺏기로 했다. 내가 낳지 못했던 아들을 가진 그녀가 미워졌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조용하고 아무 말 없이 밥 짓고 바느질하던 시어머니의 속에 이런 끔찍한 죄의 그림자가 있었다는 걸 저는 평생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그녀는 그 여자를 경찰에 정신이상자라며 신고했고 실종 신고조차 낼 수 없도록 호적에서 지워지게 만들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자기 아이로 키웠다. 그 아이가 제 남편이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 마지막 부탁은 하나다. 그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말아다오. 그 애는 좋은 남자였고 나는 그 애에게 어머니로서 끝까지 남고 싶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아이가 죽은 뒤에야 이 상자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기 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마당 소나무 밑을 파보라는 말엔 그 진실을 묻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다시 덮고 거실 한켠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죽기 직전 나에게 그 말을 남긴 걸까? 마당 소나무 밑을 파보라는 말이 단지 물건을 찾으라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마지막 유언이자 진실을 직면하라는 요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뒤 자꾸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 사람이 날 어떻게 키웠는지는 알겠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게 요즘 자꾸 궁금해져. 그 말을 들었을 땐 죽음을 앞둔 이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는 평범한 감상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모르는 척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누굴 닮아 저리 점잖을까 물으면 애써 웃기만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이 눈물을 보이며 당신은 진짜 우리 아이 엄마야라고 했을 때 나는 그저 사랑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 그 진실을 내게 맡긴 겁니다. 진실을 묻은 채 갈 수는 없었던 거겠지요. 사랑했던 사람을 그저 모르고 살게 두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남편은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토록 조용히 살아간 남편의 마지막 선택이 이토록 큰 고통과 마주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마당에 물을 주고 남편의 사진 앞에 밥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읽은 그날 이후 나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바느질하던 뒷모습이 떠오르고 남편이 병상에서 건넨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나를 붙잡았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해서 뭐가 바뀌지? 죽은 사람만 괴롭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있으면 손자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 집을 새로 고치고 손자 부부에게 물려주자고 말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시어머니가 훔쳐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 집은 내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거야. 내가 손자에게 한 말이 거짓이 된 겁니다. 그리고 딸, 내게 친구처럼 속내를 털어놓던 외동딸은 요즘 육아에 지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아빠를 닮아 조용했고 정의로운 아이였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 딸은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며느리는 언젠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말씀이 없으셔도 어딘가 강한 분이었어요. 그게 선한 쪽이든 아니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도 무언가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나는 방에 불을 끄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철제 상자 안의 편지와 노트는 내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고 그곳에 손을 올려본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진실은 도대체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하는 것이 옳긴 한 걸까? 혹여 남편이 원한 것이 단순히 진실을 드러내라는 뜻이 아니었다면, 그저 나 혼자만 알고 마음으로 품으라는 뜻이었다면, 나는 그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손자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들뜬 얼굴로 신혼부부가 살 공간을 구해야 한다며 이 집 리모델링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님, 이 집 40년도 넘었잖아요. 지붕도 새로 하고 마당은 잔디 깔고 어때요? 손자 내외가 살면 어머님도 덜 외롭잖아요. 나는 그 말에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바늘방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계사와 감정평가사를 데리고 오던 날, 일은 생각보다 빨리 벌어졌습니다. 어르신, 이 땅 일부가 이상하네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과정이 누락된 기록이 있습니다. 1971년도에 이전된 건데 당시 매도인의 사인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시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그 여자의 땅이었고 나는 위조된 서류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었다. 남편조차도 그 진실을 몰랐던 시절, 시어머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남의 땅을 본인 소유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위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것이지요. 며느리는 설계사에게 불쾌한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보죠. 어머님,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나는 그날 밤 서랍을 열고 상자 속 편지와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 이 집에서 가장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건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 며느리였지요. 그 순간 나는 남편이 왜 내게 그 말을 남겼는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만 하는 일이야.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선택해.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책임의 위임이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딸과 손자,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다. 이 집에 얽힌 오래된 비밀 말이다. 나는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마주 앉은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손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멈췄고 딸은 표정부터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물끄러미 상자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가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너희 할머니, 그러니까 내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들어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이 집, 이 땅에 대한 진실이 적혀 있단다. 가족들의 눈이 동시에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고 시어머니가 쓴 편지 중 한 장을 꺼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남의 아이를 내 아들로 키웠고 남의 땅을 내 것이라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딸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손자는 말문이 막힌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일기장과 사진을 번갈아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아니, 아버지라고 부르던 분은 친자식이 아니었단 말씀이세요? 딸의 입에서 처음 터진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희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데려온 아이였단다. 그 아이의 친어머니는 아마도 이 땅의 진짜 주인이었을 거야.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손자였습니다. 그럼 우린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이 땅, 우리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란다. 그분이 돌아가신 뒤로 연락할 길도 없고 어쩌면 이 땅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지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 진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야.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란다. 며느리는 긴 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어머님 이걸 지금까지 혼자 안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그 말을 남겼단다. 마당 소나무 밑을 파보라고. 그 말대로 했더니 이게 나왔어.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거지. 딸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무거웠겠다. 근데 말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린 절대 몰랐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죽기 전 진실을 전하고자 했던 남편의 마음, 숨기고 죽은 시어머니의 두 얼굴,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삶을 지켜낸 내 시간들이 그 순간 모두 겹쳐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딸은 잠든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며느리는 긴 한숨과 함께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손자는 잠시 마당에 나갔다 오더니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아직 마음이 복잡하지만요. 그래도 이 집이 그냥 무서운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애틋해졌달까? 그 말에 나는 미소도 눈물도 아닌 이상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할미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 너희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하지만 그걸 말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 참 오래 걸렸단다.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나무 왜 지금껏 베지 않고 뒀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 같아요. 할머니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겠죠? 나는 말없이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애는 아직 어려도 내 마음속 이야기를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당에 나가 소나무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나뭇잎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살아온 76년, 그중 50해를 이 마당에서 보냈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진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으면서도 한 번도 그걸 묻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한 일일까? 아니면 너무 늦은 걸까?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숨기지 않고 나를 향해 말해준 이유를. 그는 나에게 맡긴 것이다. 이 집의 진실, 그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했던 어머니의 죄까지도. 이제는 내가 기억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 상자를 다시 묻었던 자리에 향했습니다. 그곳에 또다시 작은 구덩이를 파고 이번엔 일기장과 편지, 사진을 다시 담은 상자를 넣었습니다. 현금만은 따로 꺼내 놓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잘못된 선택으로 얻은 돈은 결코 우리 가족의 피가 되어선 안 되니까요. 상자를 덮고 흙을 다지며 나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제야 나한테 다 털어놓고 떠났구려. 이제 됐어요. 나도 그 짐 같이 지고 갈 테니.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손자는 결혼식을 무사히 치렀고 리모델링은 잠시 미뤄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서류 문제를 정리하면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미역국을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누구라도 그런 사연을 혼자 안고 살았다면 저보다 훨씬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말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나는 눈을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내게 거리감을 두던 그 며느리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연민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남편과 함께 종종 들러 마당의 소나무에 기대 앉습니다.
엄마, 이 나무는 진짜 대단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같아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나무는 단지 선물만은 아니라고. 그건 죄의 흔적이자 용서의 증표이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 전체를 품고 있는 나무라고. 이따금 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마당으로 나가 소나무 아래 서 있곤 합니다. 남편의 유언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나는 그가 원했던 진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숨기지 말고 기억해 달라. 나는 오늘도 물을 줍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적시는 마음으로. 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아래 묻힌 상자는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비밀을 안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 진실을 마주하고도 함께 살아낸 사람들의 역사가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하루를 버틸 이유가 생깁니다. 진실이란 건 늦게 알게 되면 괴롭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마당 소나무에 물을 줍니다. 그 나무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 깊이 묻어둔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